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집에서는 말괄량이 며느리를, 밖에서는 호랑이 같은 성격의 법조인을 맡고 있는 두 얼굴의 매력을 가진 채널의 열혈 애청자입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비열한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강약 약강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강약 약강으로 줄여서 말한다던데, 강한 사람한테는 간이고 쓸개고 빼줄 것처럼 설설 기었다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돌변하고 강한 척을 하는 그런 비열한 인간들을 보고 줄여서 강약 약강이라고 한다네요. 제가 오늘 제보할 사연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간 봐가면서 처세를 바꾸는 게 얼마나 없어 보이는지, 또 그렇게 살면 어떤 벌을 받는지 저에게 한방 당한 그 사람도, 또 사연을 듣고 있는 구독자분들도 꼭 알았으면 해서요. 전 정말 비열한 것을 싫어합니다. 맞아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권력한테 빌붙어서 사는 것들, 상대방의 힘을 봐가면서 차별하는 사람들, 정의롭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편하게 살기 위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제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을 하는 이유는 제가 어렸을 적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합니다. 저는 시골의 성당 안에 있는 작은 보육원 출신이에요. 출신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한데, 어렸을 적 기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지만 제가 한 4, 5살쯤 되었을 때였을까요? 어렴풋이 남아있는 어린 시절의 기억에 부모님이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면서 제 손을 잡고 차로 한참을 달려 상등성이에 있는 이곳 성당 앞에 멈췄고, 차에서 핸들에 머리를 박고 한참을 울다가 저한테 건강하게 지내야 된다는 말만 남기고 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울면서 난리를 치는 저를 떼어놓고 멀리 떠나버린 기억. 아주 어린 시절의 일이지만 그 기억만큼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나네요. 그런 사연 덕에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의 손길 대신 수녀님들의 손길을 받으면서 길러졌습니다. 이름 대신 루시아라는 세례명으로 부르면서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었겠지만 사랑이 넘치는 수녀님들 밑에서 그래도 불행하지 않았던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녀님들의 넘치는 애정과 달리 어린 시절에 저는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는 사실에 대한 뿌리 깊은 미움으로 늘 악에 받쳐 있었던 것 같아요. 수녀님, 애가 또 저 때렸어요. 보육원에서 일어나는 말썽의 중심에는 항상 제가 있었죠. 그날도 저보다 키가 한 뼘이나 큰 친구를 밀쳐서 빽빽 우는 소리가 가득하고 수녀님은 한숨을 쉬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루시아, 이리 와보세요. 저를 미사실로 부른 수녀님께서는 따끔한 회초리 대신 정말 무언가를 잘 해야만 받을 수 있는 달콤한 사탕을 제 손에 한가득 쥐어주시고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머리를 빗어주면서 물어보셨습니다. 루시아, 대체 왜 그랬니? 친구를 때리면 안 된다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얘기했잖아. 수녀님,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나 버린 거예요? 아니야.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누가 버린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버리니? 그렇죠? 맞죠? 그런데 제가 나한테 그랬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절대 나 데리러 올 일 없다고요. 제가 수녀님이 우리 엄마 아빠 돈 벌러 가셨다고 했다고 하니까 그거 수녀님이 우리 못 도망가게 하려고 하는 거짓말이래요. 수녀님, 진짜 거짓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버린 거 아니에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시고 난처해하면서 제 머리를 말없이 쓰다듬어 주시던 수녀님의 품 안에 안겨서 엉엉 울었습니다. 제 유년 시절은 그야말로 울보였네요. 뭐가 항상 그렇게 억울하고 괴로웠는지 웃었던 날보다는 혼자 숨을 죽여 울던 날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더했습니다. 초등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학교에 올라가고 나니 다른 사람들과의 격차가 더욱 실감이 나고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부모님의 빈자리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학교 시간과 비 오는 날이 그렇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제 자식이 비라도 조금 맞을까봐 학교 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우산을 챙겨 교문 앞에 기다리는 부모님이 저에겐 없었으니까요.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이 태우러 온 차를 타고 학원에 갈 때는 보육원으로 빨리 돌아가기 싫어서 그렇게 집 밖을 많이 배회했습니다. 야, 오늘 저녁에 저기 옆에 고등학교 알지? 거기서 선배들이랑 같이 놀기로 했는데, 너도 갈래? 난 됐어. 너네끼리 가. 쫄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나 원래 낯가리잖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랑 그렇게 어울리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학교 밖을 배회하다 보니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온 친구들과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됐어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렇게 어울린 친구들이 소위 말하는 불량 학생들, 질 나쁜 친구들이라는 게 대부분이었지만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제가 나쁜 짓을 하면서도 이게 나쁜 짓이다라는 의식 자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다 하니까 당연히 나도 해야 하는 일 정도? 마음을 터놓는 제대로 된 친구들도 사귀지 못할 때였으니까 그냥 그 무리에서라도 따돌림 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유튜브 사연이니까 이제야 밝혀요. 그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경찰서도 몇 번 드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답 없는 친구들 아시죠? 머릿속으로 그런 학생들의 그림을 그려보시면 딱 제 학창 시절의 초상이 완성되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 이상하고 웃기는 인연이지만 제가 저희 시아버지를 처음 만난 장소도 바로 경찰서였습니다. 정의감 넘치는 형사와 사고뭉치 불량 학생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가 될 거라고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저와 아버님은 그렇게 특별한 인연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당시에 비행 청소년들과 애들이 일으킨 사건들을 많이 맡으셨던 정말 정의감 넘치는 형사님이셨습니다. 형사님 하면 대번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상 있잖아요. 체격도 건장하고 무서운 인상에 아이들을 모두 휘어잡을 수 있는 험한 성격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한없이 자애롭고 인자하신 분. 정말 보육원의 수녀님들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아직도 종종 아버님과 그때 당시 얘기를 하곤 하는데 자기가 언제 그랬냐면서 손살을 치시기도 하시네요. 제가 처음 친구들과 함께 경찰서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물건을 훔쳐 달아난 친구들 옆에서 멀뚱멀뚱 서 있다가 저까지 몽땅 붙잡히게 됐죠.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친구들이 나쁜 짓을 하는데도 말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옆에서 형사님들이 무섭게 고함을 지르면서 친구들을 조사하고 있을 때도 그냥 묵묵부답으로 앉아만 있었습니다. 넌 신입이냐? 얼굴 처음 보는데? 평소 어울리고 다니면서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던 애들 사이에서 제 얼굴을 처음 보셨는지 픽 웃으시면서 너는 신입이냐? 그러셨어요. 무슨 저런 사람도 형사를 한다고 입을 삐죽 내놓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니까 아예 제 앞에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신입인 너는 뭐 훔쳤냐? 쟤는 돈을 훔치고, 쟤는 물건 훔치고, 너도 뭐 훔친 게 있을 거 아니야? 저 아무것도 안 훔쳤는데요? 넌 왜 아무것도 안 훔쳤는데 여기 죄인처럼 앉아 있어? 잘못한 게 있어야 경찰서에 오지. 쟤는 나쁜 짓 할 동안 안 말렸잖아요. 원래 패는 놈보다 옆에서 입 다물고 있는 놈이 더 나쁜 놈이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의리 없이 얘네 다 잡혀왔는데 저만 쏙 도망가요. 제 대답에 저를 웃기는 녀석이라고 하면서 호탕하게 웃고 아버님은 애들은 자기들이 따끔하게 혼내겠다면서 훈방 조치를 하자고 말씀해 주셨어요. 얼떨결에 경찰서까지 끌려가고 얼떨결에 풀려난 저희가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경찰서 앞에서 방황하고 있으니까 앞에 나오셔서 담배를 태우시던 아버님이 그랬죠. 너네 왜 집에 안 들어가고 여기 또 뭉쳐 있어? 너네 뭉쳐 있지 마. 뭉쳐 있으면 머리 아픈 일 생기니까. 집 없는데 저 보육원 살아요.
들어가기 싫어서 얘네랑 시간 때우다 들어갈 거예요. 보육원은 니네 집 아니야? 학교에서 그런 건 안 알려주나 보다. 부모님 없어도 내가 마음 편하면 그게 집이야, 임마. 그렇게 저희를 바리바리 데리고 아버님은 국밥집으로 가셨죠. 살면서 어른한테 호의를 많이 받아본 적이 없는 저희가 쭈뼛거리고 있자 직접 밥까지 말아주고 숟가락에 깍두기까지 올려주면서 밥을 먹었죠. 아버님은 늘 그런 식이셨습니다. 말로는 골치 아픈 녀석들이라고 혀를 쳤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다른 어른들과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아버님의 타박은 항상 따뜻했었으니까요.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불량 학생들과 어울리던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도 바로 저희 시아버님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그날은 좀 특별한 날이었어요. 당시 아버님이 맡고 계셨던 학교 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보통 애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화해하고 그런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라 조직 폭력배가 가담해서 고등학생들을 앵벌이 시키고 애들은 어디서 났는지 몰라도 흉기며 둔기며 특수폭행과 절도를 일삼아서 동네가 한동안 시끄러웠던 사건이었죠. 중간책을 잡으면 그 위에서 사건에 가담했던 조직폭력배까지 일괄적으로 잡을 수 있는 사건이어서 얘기를 듣기로는 몇 날 며칠을 잠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 근래에 경찰서에 가면 항상 피곤하고 버석하게 마른 얼굴로 앉아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성이 통했는지 중간책이었던 학생들을 잡게 됐으니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건의 목격자가 저와 제 친구들 무리였죠. 그날은 저희가 사고를 쳐서가 아니라 목격자 진술을 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찾아갔는데 하필이면 그 가해자가 저희와도 안면이 있는 동네 고등학교 선배였거든요. 어지간히 무서운 선배가 아니고서는 목격자 진술도 술술 했을 텐데 선배들 사이에서도 쟤는 정말 미친 사람이다. 정신 나간 사람이니까 어지간해선 절대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진술을 하겠어요. 너네 분명히 얼굴 봤다고 하지 않았어. 봐, 잘 봐봐. 애들 맞아? 너네 지금 뭐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겁먹고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어? 제대로 처벌받고 나면 너희한테 해를 가할 일은 절대 없으니까 얼른 제대로 얼굴 보고 얘기해봐. 경찰서 안에 사람은 바글바글 했는데 저희는 그야말로 꿀먹은 벙어리였죠. 결국 우리 중 그 누구도 내가 봤는데 저 사람이 범인이 맞다 이 소리를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아버님의 표정에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죠. 제가 용기 내서 말 한마디만 꺼냈으면 될 텐데 괜히 저 때문에 허탕을 치신 것 같고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밀려와서 경찰서를 나와 화단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훌쩍거리고 있는데 누가 쓱 와서 코 좀 풀라고 두루마리 휴지를 툭 건네요. 저희 아버님이셨죠. 아버님은 그렇게 그동안의 노고가 수포로 돌아갔는데도 타박하거나 싫은 소리 한마디를 하지 않으시고 또 말없이 제 손을 잡고 식당으로 가셨습니다. 나도 다 안다. 왜 말 못하는지. 네가 무슨 심정으로 거기 화단에 쪼그려 앉아서 우는지도 다 알아. 왜 뭐 원망스럽지 않겠어. 그동안 그렇게 잠도 못 자가면서 개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입장 바꿔서 생각하니까 나 같아도 말 못했을 것 같다. 너 내가 왜 형사 된 줄 아냐? 왜 형사가 되셨는데요? 내가 국민학생일 당시부터 학창시절 내내 나를 죽어라 괴롭히던 놈이 하나 있었거든. 나를 그렇게 악랄하게 괴롭혔으니까 살면서 걔가 언젠가 나쁜 짓을 해도 크게 할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그때 그놈 멋들어지게 잡으려고 형사가 됐어. 그런데 인생이 그렇더라.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던 놈은 죽어도 못 이기더라고. 지금 걔가 뭐냐면, 대단한 기업 회장이야. 죽어라고 노력했는데도 태어나 보니까 지 아버지가 기업 회장이라서 그렇게 됐지. 그놈은 사고 쳐서 잡혀와도 전화 한 통이면 쇠창살이 10세가 달려요. 지가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왔다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갔다가
그래도 나는 그런 놈들은 어떻게든 벌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너 분명 그거 알아야 돼. 강한 사람한테 더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 나도 약하게 대하는 게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미안한 마음이 더욱 밀려오더라고요. 그날 아버님과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저렇게 무서운 형사도 괴롭힘을 당했었구나 하는 마음, 연민, 어쩐지 느껴지는 동질감. 저는 아마 그때부터 이런 사람과 가족이 되면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밀려와서 뚝배기에 숟가락만 담궈놓고 또 바보같이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었어요. 더러워 죽겠다면서 아버님은 웃으면서 휴지를 건네주셨고요. 그때부터 제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국밥집에서 제 롤모델이 생겼거든요. 저희 아버님이요. 그때부터 죽어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보육원으로 달려가서 잠들기 직전까지 책상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었어요. 남들보다 많이 늦게 시작한 공부였으니까 그만큼 배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학원을 못 다니니까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교무실 앞에 죽치고 있다가 선생님 입에서 귀찮으니 제발 좀 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쫓아다녔어요. 그렇게 죽어라 공부해서 시험을 보고 매번 등수가 올라가고 성적표를 들고 나서 제일 먼저 뛰어갔던 건 수녀님도 아닌 경찰서에 있는 아버님이었습니다. 형사님, 저 성적표 나왔어요. 자, 보자. 너 이놈의 자식이 이제 진짜 정신 차렸구나. 박경사, 이리 좀 와봐봐. 얘가 전교 5등을 했다네. 야, 참나. 우리 집에 있는 아들놈이 너만큼만 공부했어도 나는 3일에 한 번씩 동네 잔치를 했겠다. 봐봐, 하면 된다니까. 자, 우리 오늘 일 끝나고 저기 앞에 있는 중국집 한번 가자. 우리 딸내미가 전교 5등을 했는데 내가 한턱 쏴야지. 그렇게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시고 정말 저에게도 감히 아빠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아버님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그 당시에는 진짜 가족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이 빠지지 않고 다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를 가족처럼 아껴주셨어요. 제가 아버님께 그런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왔네요. 저희가 진짜 가족이 된 건 제가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 당시에도 전액 장학금을 받아 입학하고 로스쿨까지 합격하고 난 이후에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집에도 자주 드나들고 입학식이며 졸업식이며 가족처럼 따라다닌 남편을 저는 거의 친오빠처럼 생각했었거든요. 성인이 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술잔을 기울이기도 하고 가족처럼 기대다 보니까 생전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느껴졌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까운 어떤 그런 사이에서 느껴질 법한 감정이요. 저희 남편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고백도 없이 그렇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아버님한테 걸리면 크게 혼나겠다 싶어서 시부모님 몰래 연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촉 좋은 형사 출신 아버님 눈을 어떻게 속이나요? 주말에 집에 가니까 저희 둘을 앉혀놓고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니네 둘이 만나나? 그걸 어떻게... 아버지,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어. 헤어지라고 해도 소용없어. 나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해. 옆에서 듣는데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남편은 졸업해서 일찌감치 반도체 쪽 연구원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였지만 전 로스쿨까지 진학하는 바람에 모아둔 돈 한 푼 없는 학생이었거든요. 저 역시도 결혼을 하면 꼭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쉽게 허락이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숨을 푹 내쉰 아버지가 남편의 등짝을 냅다 때리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너 우리 딸 데려가려면 이 녀석 변호사 판검사까진 다 합격시킬 각오하고 데려가. 그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무슨 국가대표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진출한 것처럼
온 가족이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가족 같은 사이에서 진정한 가족이 됐어요. 저는 그 뒤로 정말 시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시험에 한 방에 합격할 수 있었고, 합격 소식도 가장 먼저 어머님, 아버님께 알렸습니다. 어머님이 그날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눈물 없기로 소문난 남편도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올 정도였다니까요. 전 평생의 롤모델이 형사님, 아니, 아버님이에요. 앞으로 변호사 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정의의 편에 서겠습니다. 아버님 앞에서 이렇게 맹세해요. 기특해 죽겠다고 저를 끌어안는 아버님을 마주 안아드리면서 정말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형실은 냉혹하더라고요. 변호사가 되고 나서 제 한계와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이러려고 변호사가 된 건가 싶을 정도로 답답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때는 가해자 편에 서서 변호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고, 누군가를 변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약한 사람들 편에 서야 하는 변호사의 처지에 회의감을 느꼈죠.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검사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제 귀에 동창이라는 탈을 뒤집어 쓰고 아버님의 학창 시절에 끔찍한 오점을 남겼던 그 기업 회장 이름이 들려오기 시작한 게요. 귀한 며느리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자신이 도와줄 것이 이것밖에 없다면서 매일같이 도시락을 손수 싸주신 어머님. 제가 어쩌다가 민망한 마음에 설거지라도 하고 앞치마를 두르면 어디서 그렇게 빨리 달려 나오셔서는 그러셨어요. 내가 이 귀한 손에 겨우 주방세제 묻히자고 너 뒷바라지 하고 있는 줄 알아? 엄마 아빠가 뒷바라지 해주면 이런 사소한 건 마음에 두지 말고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해야지. 남편은 또 어떻고요?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제가 지치지 않게 아침 저녁으로 자가용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너나 할 것 없는 가족들의 내조가 있었기에 저는 그 시험에 그렇게 오래 매달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여보, 나 합격이래. 아이고, 우리 아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정말 장하다, 장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펑펑 울면서 아파트에 플랜카드라도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는 가족들 겨우겨우 뜯어 말렸습니다. 동네 창피하게 뭐 그런 걸 하냐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을 이렇게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매일 감격하고 감사했어요. 제가 그렇게 검사시험 합격에 기뻐하고 있을 당시 아버님의 동창이었던 그 기업 회장은 잊혀질만 하면 뉴스에 이름이 수시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어떻게 저렇게 머리를 써서 못된 짓을 다채롭게 할까 싶은 인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 회장부터 시작해서 아들 친인척 관계에 있는 그 카르텔 자체가 제가 변호사일 당시에도 저희 업계에서 유명한 블랙리스트였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배짱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버님, 저희 다른 것 좀 보면 안 돼요? 아버님이나 저나 하루 종일 사건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집에서라도 저희 드라마도 보고 영화 좀 보고 하자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아버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정말 부하가 치밀었죠. 그래서 저는 TV 뉴스 속에서 그 사람의 얼굴이 지나갈 때마다 순간순간 굳어지는 아버님의 표정을 보면서 괜시리 아버님의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저놈 TV에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러냐?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아, 난 오히려 고마워. 쟤 아니었으면 내가 형사할 생각이나 했겠냐고. 학창 시절에 저놈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맷집이 단단해져서 어지간한 범인들 잡을 때 주먹 스치는 건 솜방망이처럼 느껴진다니까. 괜히 옆에서 눈치를 보는 제 모습을 보시면서 그렇게 너스레를 떨기도 하셨죠. 며느리를 넘어 딸 같은 제 입장에서 들었을 땐 속이 더 끓는 이야기였지만 말이에요. 겉으로는 내색할 수 없어서 속으로 이만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그 블랙리스트와 저희 아버님이 지독하게 엮이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이 평소 잘 드시지 않는 술에 잔뜩 취해서 귀가하셨더라고요.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죠. 아, 아버님께서 경찰서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괜히 아버님을 붙잡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도 쏙 빼놓고 누구랑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고 오셨대요? 나 정말 서운하려고 하네. 우리 아버님 술 친구는 영원히 나라고 할 땐 언제고? 저 빼고 이렇게 몽땅 드시고 오셨으니까 앉아서 짠이나 해주세요. 아버님 안주 냄새 하도 많이 묻혀와서 괜히 야밤에 술 땡기니까요. 그렇게 어머님이 깨시지 않게 조용조용 움직여서 술상을 차리고 아버님 앞에 앉아서 소주를 따랐습니다. 좀 웃기죠, 그림이. 며느리가 감히 시아버지랑 대작도 다 하고 술이 몇 잔 들어가고 나니 아버님 얼굴에 있는 시름이 더 깊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제가 먼저 여쭤봤죠. 우리 아버님 오늘 경찰서에서 또 어떤 거지 같은 놈들 만났길래 이렇게 얼굴이 다 구겨져서 들어오셨대? 어머님이랑 남편한테는 무덤까지 비밀로 할 테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 나랏밥 먹는 사람 마음은 나랏밥 먹는 사람이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그렇게 아버님을 살살 꼬드기니까 아버님이 허탈한 얼굴로 피식피식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기업 회장놈 말이다. 내 동창놈. 내가 내 손으로 그놈 벌 주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놈은 아니고 그놈 아들이 오늘 경찰서로 왔었다. 그것도 아주 잠깐이지만 말이야. 아버님의 이야기를 옮기자면 그래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라고 신고를 받고 급하게 현장에 나가셨대요, 오늘. 현장에 가보니까 상황이 말도 못할 정도로 처참했다고 하더라고요. 사고를 낸 운전자는 얼마나 술에 취한 건지 차 근처에서 술 냄새가 진동할 정도였고 이미 사고 현장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차를 제대로 멈추지 못해서 오토바이를 밟고 지나가 가로등이며 신호 제역이며 참 다양하게도 박아놨다고요. 사고 피해자는 어떻게 됐어? 병원으로 옮겼어?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미 옮기는 도중에 사망했다고 하더라. 배달일에서 겨우 밥벌이하는 배달부라고 하던데. 너 오기 전에 한바탕 애 엄마가 애 안고 와서 오열하고 거기도 지금 기절해서 병원 실려가고 있다. 애가 이제 돌 막 지난 것 같던데 어쩜 좋냐? 아버님이 형사 일을 하시면서 음주 뺑소니를 몇 번이나 보셨겠어요. 술에 취해서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파렴치한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현장에 나가본 이번 가해자는 술에 취했지만 경찰들이 묻는 말에 또렷하게 대답을 하고 계속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그러더랍니다.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지금 수갑을 채워. 나 혈액 검사도 거부할 거고 나한테 제발 말 좀 시키지 마. 어? 내가 말했지. 내 변호사 올 때까지 한마디도 말 안 할 거고 내 이야기 듣고 싶으면 변호사 통해서 들으라고. 아, 좀 비켜. 진짜 거슬리게. 혈액 검사를 요청하는 경찰들을 밀치고 바닥에 앉아서 목을 주무르면서 피곤해하는 가해자를 보니 기가 차더랍니다. 대체 뭐 하는 놈인지 열이 뻗쳐서 저놈 뒤통수에라도 한 대 쳐야겠다 싶어서 다가가는데 누가 앞을 가로막고 명함을 쓱 내밀더랍니다. 안녕하세요. 땡땡기업 법무팀장입니다. 앞으로 진행할 진술 등은 법률 대리인인 저를 통해서 전달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이실까요? 명함에 박혀 있는 땡땡기업의 글자를 본 순간 아버님은 직감하셨답니다. 아, 저놈이 그 골프채로 패도 말을 들어먹지 않는다던 그 개차반 막내 아들이구나. 도로가에 앉아서 찬물 좀 가져오라면서 소리를 빽빽 지르고 있는 망나니는 사고를 내놓고도 미안한 기색이 하나 없고 그 망나니에게 불려온 법무팀이며 너댓 명이나 되는 변호사들만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상황이 기가 막히셨답니다. 듣는 저도 열받아서 몇 번이고 소주를 입에 털어 넣었으니까요. 그 광경을 실제로 목격하신 아버님은 어떠셨겠어요? 말 안 해도 뻔하죠. 지금 술에 너무 취한 상태니까 우선 경찰서로 가시죠. 야, 너 가서 컨디션 좀 사와라. 여기 술 안 깨서 뭐 말이나 제대로 하겠니? 우리 음주운전에는 짤 없어요. 뭐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이다, 정신불안정이다 이런 거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보니까 말도 똑바로 하겠다. 정신도 말짱하겠다.
그런 거 주장하려면 준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난동을 부리며 재벌 3세 가해자가 경찰차에 겨우 몸을 구기고 실려가고 아버님은 속으로 오만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하셨답니다. 아들을 엮어서 그 기업을 쳐야 하나, 혈액 검사를 빨리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눈동자가 풀려 있고 말은 또 똑바로 하는데 어딘가 어눌한 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일반적인 술을 마신 것 같진 않은데 그런 생각을 막 하셨대요. 그런데 경찰서에 도착하고 나서 더욱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경찰서 직원을 자기 수족 부리듯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부리던 재벌 2세를 아버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구치소에 집어넣었답니다. 물론 그쪽에서 데리고 온 법무팀장이며 로펌 변호사들은 그것도 꼴도 볼 수 없었는지 난리가 났고요. 아, 경찰서에서 대체 무슨 난동들이야? 아, 잘못했으면 원래 구치소 들어가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 아, 제발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 바닥 시원하고 딱딱하니까 거기 누워서 잠 좀 깨던가. 야, 너 거기 이름 뭐야? 어? 너 간이 아주 배 밖으로 나왔구나. 야, 여기서 어디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딱 너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 그렇게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밟아주고 싶어서 배앓이 꼴리는 인간이거든? 구치소가 철문이지 무겁잖아. 근데 이거 니들한테만 무거운 거라고. 나 같은 사람한텐 그냥 이거 자동문이야. 그렇게 음주운전 뺑소니로 붙잡혀 들어온 재벌 3세가 구치소 안에서 폐악질을 부리고 있는 사이에 아버님의 동료 형사 한 분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아버님께 전화를 넘겼답니다. 전화가 걸려온 건 경찰서장님이었고요. 야, 너 전화 안 받아서 사람 속 터지게 진짜. 너 대체 지금 누구 건드렸길래 청장님한테 다이렉트로 전화가 오냔 말이야. 너 지금 구치소 문 당장 열어. 안 열면 옷 벗을 줄 알아? 구치소 들어간 지 10분도 안 됐는데 그새를 못 버텨서 청장님한테까지 전화가 갔다고요? 서장님, 이 자식 현장에서 그렇게 비틀거리고 있으면서 자기 발로 경찰서 들어오기 싫어서 동승하고 있던 자기 비서랑 자리 바꾸고 있다 걸렸습니다. 아주 악질인 놈이라고요. 아, 이런 놈 지금 그냥 냅다 풀어주자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 진짜? 너 정의감으로 우리 경찰서 아주 쪽박 낼 일 있어? 네가 오기로 지금 가둬놓는다고 해서 벌 받을 인간도 아니고 구치소에 갇혀서 저놈 저거 기분 나빠질수록 네 위에 밑에 우수수 갈리는 거야. 너 정말 그 꼴 보고 싶어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대드냐? 대들기를? 그렇게 한참 실랑이가 벌어지고 아버님은 경찰서장의 등살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구치소 문을 열어주셨다네요. 그것뿐만이게요. 법무팀, 로펌 변호사들이 불구속으로 조사하겠다고 각서까지 받고 쑥대밭을 만들고 나서야 겨우겨우 경찰서를 나섰다고 합니다. 내가 제일 억울한 게 뭔 줄 알아? 그 와중에 나 옷 벗을 거 걱정해서 경찰서장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알겠다고 한 거야. 차라리 그놈이 그렇게 난리치고 있을 때 열어줬으면 덜 쪽팔리기라도 하지. 위에서 찍어 눌러서 겨우 문 열어준 사람으로 할 거 아니냐, 걔네들은. 내가 그동안 참 정의롭게 살은 것 같은데 이렇게 쪽팔릴 수가 있나 싶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퇴직이 좀 빠를 수 있겠다고 순식간에 죄가 빤히 있는 놈인데 뻔뻔하게 두 발로 걸어나갔다고 답답해하면서 연거푸 소주를 들이키셨죠. 당시에 저는 주목받는 신입 검사로 막 성장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 닉네임이 뭐였는 줄 아세요? 재벌 담당자였어요. 재벌 담당자라고 해서 재벌들 사이에 빌붙어가지고 사바사바하는 그런 검사라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재벌 전용 몽둥이로 윗선들도 저를 쓰셨죠. 재벌들, 재벌 2세 사건을 도맡아 하고 또 걸렸다 하면 선처 없고 자비 없이 기소를 날리는 것으로 유명했었거든요. 처음엔 그거 가지고 직속 라인들한테 깨지기도 엄청 깨졌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들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묵직한 사건들을 네가 한번 패봐라 하고 넘겨주시더라고요. 정말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했으니까요. 아버님과 땡땡 기업 회장과의 과거를 알게 되고
또 워낙 개차반으로 유명했던 인간이니까 그때 이후로 내가 검사가 되면 저 회장 한번 제대로 털어봐야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벼르고 말겠지 했어요, 저도. 그런데 그 기업은 제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찰떡같이 알고 있었던 건지 기어이 제가 뒤집어질 기회를 친절하게 먼저 주시더라고요. 사건은 아버님의 동창회 날에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 좀 보겠다면서 아침에 양말 색깔까지 저한테 컨펌 받아서 가실 정도로 들떠있던 아버님이 동창 모임에 나간 지 1시간이나 겨우 지났을까? 생각보다 너무 이른 시간에 귀가를 하셨더라고요. 아버님, 왜 이렇게 일찍 들어오셨어요? 다들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영 예전 같지 않은 것 같더라. 부대 낀다고 다들 일찍 들어갔어. 얼굴을 가리고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는 아버님의 모습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벌떡 일어나 아버님의 어깨를 잡아 세웠죠. 끝까지 힘을 주고 얼굴을 가린 손을 내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팔을 확 잡아당기니까 그제서야 아버님 얼굴이 제대로 보이는데 저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도 기겁을 했죠. 아버님 눈 두덩이에 누구한테 맞은 건지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대체 누가 이런 거예요? 아버님, 눈이 진짜, 아니, 밖에서 무슨 일 있으셨던 거예요? 네? 저의 끝없는 추궁에도 아버님은 손사래를 치면서 술을 먹고 넘어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아무리 바보라고 그런 거 하나 모르겠어요. 넘어졌으면 손바닥을 다치거나 얼굴이 까지지 누가 저렇게 눈두덩이만 시퍼렇게 멍이 들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상처를 보면서 계속해서 아버님을 다그치니 그제서야 실토를 하시더라고요. 왜, 지난번에 말했던 내 동창, 땡땡기업 회장한테 한 대 얻어맞았다. 아무래도 자기 아들 음주운전으로 붙잡고 있었던 게 두고두고 생각해도 괘씸했던 모양이지. 내가 그놈한테 더 이상 당하고 살고 싶지 않아서 꾸역꾸역 형사까지 된 건데 아직까지 변한 게 없구나. 니네가 봐도 내 모습이 너무 우습고 창피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눈물까지 훔치시더라고요. 아버님, 아버님은 누가 뭐래도 저희 가족의 자랑스러운 가장이에요. 저 아버님 없었으면 그냥 동네에서 그런저런 양아치들이랑 어울려서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제가 매일같이 아버님 제 롤모델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본인한테 자신감이 없으신 거예요? 당장 그 회장을 찾아가서 한판 하겠다면서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고 분에 찬 남편 손을 꼭 잡으면서 그랬습니다. 이제 됐다고. 제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요.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절치부심이라고 하죠. 분해서 이를 갈고 속을 썩히면서 저는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땡땡 기업을 털기 위한 칼을 빼들었죠. 변호사 시험, 검사 시험을 준비할 때보다 더 치열하게 그 기업의 뒷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재무제표부터 시작해서 그 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부터 계열사들까지 조금씩 숨통을 조였습니다. 아이고, 이러다 사람 잡아, 어? 세상에, 너 지금 코피 난다. 아버지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아버지 억울한 거 풀자고, 이렇게 무리해서 어쩌려고 그래. 어머님, 저 검사예요. 저희 가족들 건드리면 가만히 있으면 그 검사 호구인 줄 알고 사람들이 냅다 덤빌걸요? 저 지금 아버님 억울함 풀어드리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감히 누구 가족을 건드렸는지 제대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한 달을 낮밤할 거 없이 죽어라 그 기업 하나 털어보겠다고 버텼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게 어디까지 소문이 났는지 그 사이에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네요. 평소에 말 한마디도 섞지 않는 동료 검사가 대뜸 저를 부르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바빠? 왜? 아무리 안 바빠도 너한테 내줄 시간은 없으니까 비켜. 아이, 동기끼리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구는 거야? 내가 우리 검사님 앞으로 검사 인생 탄탁한 대로 쫙 뽑아주려고 진짜 모시기 힘든 분 모셨어.
너 대신에 이번에 제대로 물어서 스타 검사 되면 절대 나 잊으면 안 된다. 어? 하도 입을 털길래 딱 눈치를 챘죠. 아, 땡땡 기업 쪽 사람이구나 하고요. 그 기업이 딱 보아하니 저를 돈으로 회유하고 싶어서 제 동기까지 들먹이며 이 유난을 떠나 그 낯짝 한번 보자 하고 식사 자리로 갔습니다. 정말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동료 검사가 난리를 치면서 불렀던 약속 장소에 동료 검사와 제가 얼마 전에 신나게 털고 다녔던 계열사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검사님, 만나서 반가워요. 나 정말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뵙긴 처음인 것 같네요. 요즘 신나게 칼춤 추고 다니신다는 소문 익히 들었어요. 아우, 사모님 뭐 이렇게 멀리까지 나오셨어요. 그냥 직원들 시켜서 금송아지 몇 개, 금두꺼비 몇 개 보내시면 되지. 결국 저 그거 주시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듣던 대로 앞뒤 구분 못하는 천둥벌거숭이가 따로 없네. 이런 검사 동료를 두면 참 머리 아픈데, 그치? 그래도 지금에서야 내가 아쉬울 입장이니까 나도 자리 지키고 한번 참아볼게요. 그런데 검사님, 그런 말이 있어요. 칼춤 추고 다니는 건 좋은데, 그렇게 앞뒤 안 가리고 휘두르고 다니다가는 내 목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검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검사님이랑 제일 가까운 사람들, 팔다리 다 잘려나가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웃으면서 제 주변에 두는 수족들을 날려버리겠다는 협박성 멘트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감히요. 순간적으로 감정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확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팽팽한 기싸움 속에서 동료 검사는 저희에게 제대로 말도 붙이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고 사모님은 웃으면서 제 잔에 술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저 역시 똑같이 웃으면서 사모님 잔을 채워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야, 너 미쳤어? 물론 사모님의 손등을 다 적실 정도로 콸콸 술을 들이부었던 게 사모님의 기분을 좀 상하게 한 것 같지만 말이에요. 동료 검사는 당황해서 사모님 옆에 찰싹부터 옷을 닦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얼굴이 새빨개져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모님을 올려다보면서 크게 비웃어줬습니다. 아직 그 소식 못 들으셨나 봐요. 저 완전 또라이라고. 어떻게 해요, 사모님? 오늘 만나기로 한 선택 완전 잘못되신 것 같은데. 전 제 팔, 제 다리가 다 잘리는 한이 있어도 칼을 한번 뽑았으면 뭐라도 꼭 썰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저만 안 불렀어도 사모님 팔 한쪽, 다리 한쪽은 멀쩡했을 것 같은데.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서서 수치심에 부들부들 몸을 떠는 사모님과 어떻게든 비율을 맞추려고 애를 쓰는 동료 검사에게도 시원하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너는 지검장 되기는 글러먹었다. 저런 금송아지, 금두꺼비 열심히 모아서 차라리 자영업을 해. 너 지금 금동아줄인 줄 알고 쥐고 있는 그 줄들 다 썩은 동아줄이야, 등신아. 그리고 나는 내 앞에서 썩은 게 왔다 갔다 하면 절대 그거 그냥 못 놔두고 보거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동아줄 다 잘라버릴 거니까. 너도 바닥으로 처박히기 싫으면 얼른 줄 골라서 다시 잡아라. 그리고 나서 가게를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악에 받쳐 있는 저를 회유하는 방법이 기껏 돈이라니. 여러 명이서 머리를 맞대고 짜낸 아이디어 치고 너무 허접하고 구려서 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이제 본보기를 보여줬으니까 제대로 머리를 칠 차례겠죠. 저는 다음날 그동안 밤을 새가면서 준비했던 기소 준비 자료들을 서류 봉투에 몽땅 챙겨서 땡땡 기업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제 망하고 새로 개업을 해야 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땡땡 기업 앞에 있는 꽃집에 들려 꽤나 비싼 난도 하나 구입했죠. 이건 뭐 선물을 너무 거창하게 해서 법에 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화려한 난 화분을 한 품에 안고 로비로 들어가니 방문자를 관리하는 직원이 어딜 찾아오셨냐고 묻더라고요. 저기 여기 회장님 좀 만나러 뵈러 왔는데요. 아, 혹시 저희 회장님과 선약이라도 있으신 걸까요?
그리고 나서 급하게 일정표를 들춰보더라고요. 저는 대답 대신 웃으면서 주머니에 있는 것 좀 꺼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난을 안고 있느라 주머니에 손을 못 넣겠다면서요. 회사 직원은 대체 뭔가 싶은 얼굴로 제 주머니에 있는 검사증을 꺼내더니 사색이 되어 어디론가 급히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 회장님, 지금 로비에 그때 말씀하신 그 검사님께서 와 계시는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내려오실 테니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직원의 이야기에 이 영감탱이도 어지간히 캥기는 게 많은가 보다 했죠. 조금 더 기다리니 저 끝에서 정말 꽁지가 빠져라 뛰어오는 회장님이 보이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90도 고개를 숙여서 손을 내밀고 인사를 하는데 그 모습조차 왜 이렇게 없어 보이는지요. 이런 사람한테 저희 아버님이 당했다고 생각하니 또 속이 끓어서 그대로 화분을 들어 이 인간 머리를 후려칠까 100번도 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검사님께서 연락도 없이 어쩐 일로. 아니,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제가 준비라도 했을 텐데요. 제가 미리 연락하고 오는 걸 싫어하거든요. 특히 대기업 회장님들이랑 약속 좀 미리 잡아놓으면 그 전에 저 온다고 어떻게 사무실을 들쑤시고 뭘 숨기고 난리를 쳐대는 통에 제가 뭐 들어가서 털 게 있어야 서로 재밌지 않겠어요? 그나저나 회장님은 저한테 서프라이즈로 주실 게 엄청 많으신가 보다. 숨 좀 천천히 쉬세요. 엄청 뛰어오셨나 보네. 이러지 마시고 회장실로 올라가서 마저 이야기 좀 하시죠. 로비라 보는 눈도 많은데. 그렇게 회장님을 따라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난 화분을 흔들면서 정말 콧노래가 절로 나오더군요. 저에게 차를 내밀면서 자리를 권하는 회장님을 비웃어주면서 저는 준비한 난 화분을 테이블에 쾅 하고 내려놨습니다. 요란하게 화분 깨지는 소리가 나고 테이블이며 바닥은 화분이 떨어진 흙으로 난리가 났죠. 지금 이게 무슨 무슨? 아우, 저희 시간 낭비 하지 말자고요. 저 회장님 따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싸구려 방식으로 저 회유할 생각 마시라고 미리 경고해 드리는 거예요. 넌 내가 누군 줄 알고. 너 내가 전화 한 통 하면 바로 옷 벗어야 돼. 너 바로 윗선이 누구야? 어? 당장 말 안 해? 아니, 대기업 회장님들은 다 그래요? 정말 진부하기 짝이 없으시네. 그러는 회장님은 제가 누군지 모르세요? 저 재벌 담당으로 유명하잖아요. 기껏 머리 굴려서 생각해낸 협박이 너 윗선 누구야? 진짜 창피하지 않으세요? 저 윗선에서도 혀 내두르고 손 뗀 지 오래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회장님은 이참에 교우 관계 좀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 뭐야? 내가 설마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맨몸으로 뭘 축하하자고 화분 하나 들고 왔겠어요? 이미 윗선에서 컨펌 다 끝난 사안이야, 이거. 앞으로 너 때문에 몇 달 동안 야근할 생각하니까 골치가 아프다, 골치가 아파. 그리고 준비했던 기소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서 보여줬죠. 그제서야 상황 판단이 된 건지 무릎을 꿇고 앉아 빌기 시작하더군요. 강한 사람한텐 약하고 약한 사람한텐 강한 전형적인 비열한 인간. 예상했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니 정말 정남이가 떨어졌습니다. 검사님, 한 번만 봐주세요. 아유,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검사님 원하는 길은 뭐가 됐든 갈 수 있게 제가 잘 닦아놓겠습니다. 아이, 저 아들한테 승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아들 이 회사 잘 운전할 수 있겠어요? 뻑하면 음주운전에 술만 빨고 운전대를 잡은 건 아니던데. 난 벌써 내일 기사 제목 줄줄이 보이는데 회장님은 안 그러신가 보다. 회장님 혹시 박창식 씨라고 알아요? 되게 유능한 형사인데. 창식이 창식이 제 동창입니다. 그 녀석 이름이 왜 여기서? 저는 제 다리를 붙들고 벌벌 떨고 있는 회장의 멱살을 잡아 그대로 눈에다 주먹을 내리 꽂았어요. 자기 눈 두덩이를 부여잡고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고 있는 회장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겨줬죠. 내가 그 집 며느리거든. 너 우리 아버님 잘못 건드렸다고.
이건 꼭 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양심 있으면 고소는 말고, 어? 그리고선 유유히 회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삼겹살을 4근이나 사서 오랜만에 아버님, 어머님, 남편과 함께 삼겹살 파티를 했어요. 쌈을 싸서 아버님 입에 넣어드리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땡땡 기업 다녀왔냐고. 안 봐도 알겠더라.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오늘 하루 종일 회장부터 시작해서 말단 직원까지 전화기에 불나는 통에 지금 꺼뒀어. 안 봐도 뻔하지 누구 작품인지. 아우, 제가 한 대 좀 패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열받잖아요. 검사가 뭐 법원에서만 싸우라는 법이라도 있어요? 아이고, 내가 널 어떻게 말리니? 앞으로 털어야 될 게 한가득 남아서 어떻게 이걸 다 처리하나 막막하기도 한데, 그럴 때마다 아직 아버님 눈두덩이에 멍자국을 보면서 다시 기운을 차립니다. 그래도 아버님한테 제대로 된 복수를 한 것 같아 뿌듯하더라고요. 저 잘한 거 맞죠? 대한민국 검사가 정의 구현 좀 하겠다고 주먹질한 걸 제가 어디 가서 자랑할까 싶어 이렇게 사연으로 남아 제 통쾌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 사연을 듣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착하게 살자고요. 내가 지은 죄는 언젠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니까요. 안녕하세요. 홀로 아들들을 키워 이제 막 장가보낸 60대 여자입니다. 제 아들은 변호사이고 며느리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이 이야기까지만 들으면 다들 부러워할 만하겠죠. 그런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은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막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제나 달콤하게 시작해서 끝은 매섭게 짝이 없었죠. 먼저 제 며느리와의 만남은 처음부터 좀 특별했어요. 제가 일하던 식당에 혼자 웬 여자 손님들이 들어왔는데 주문도 안 하고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 제가 말을 걸자 갑자기 급하게 일어나서는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돌아가더라고요. 아주 잠깐 마주친 거긴 했지만 아가씨 얼굴이 워낙 하얗고 예쁘장하게 생겨서 저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나요? 아들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글쎄 식당에서 봤던 바로 그 아가씨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저는 너무 신기해서 내가 당시에 일하던 식당 위치와 이름을 대며 가게에 온 적이 있지 않았냐 물었더니 아가씨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시일이 꽤 됐으니 그럴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워낙 인상이 남아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연이 되려고 그랬나 봐요. 그날 내가 있던 식당에 웬 아가씨가 들어왔는데 너무 예쁘고 분위기 있어 보여서 내가 인상에 남았거든. 아휴, 정말 신기하네. 제가 어머니 안목을 닮았나 봐요. 사람 보는 눈이 똑같네. 저도 소연이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제 아들과 여자친구가 인연이다 싶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이 여자친구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뭉클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나 제 아들에게 가족이 되어줄 여자가 생겼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아들은 박복한 제 인생 때문에 평생 외롭게 자랐거든요. 저는 어릴 때 부모에게 버려져 할머니의 손에 키워졌어요. 그마저도 제가 15살이 되던 해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혼자가 됐죠. 저는 어릴 때부터 워낙 사랑이 고프고 가족의 품이 그리웠던 탓인지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오빠 동생 하며 지냈던 남자와 20살이 되자마자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함께 살림부터 차리고 살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생겼죠. 아이 아빠도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모 손에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은 가진 게 없어도 세상을 꾸리고 성실히 살다 보면 자연스레 돈도 따라오고 화목하게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그런데 부모 복이 없는 년은 남편 복도 없는 것인지 아이 아빠가 아이 100일도 되기 전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아이도 생겼으니 공장보다는 좀 더 일당을 많이 준다는 아파트 공사장으로 일하러 나갔는데 나간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고가 나버렸죠.
이상하게도 제게는 그때의 기억이 거의 없어요. 작디 작은 아들을 품에 안고 하루 종일 방에 처박혀서 울기만 했던 기억 말고는 모든 기억이 다 흐릿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고작 23이었으니까요. 제가 정신이 나가서 울고만 있었는데 품에 안겨있던 아기가 입을 오물거리면서 젖을 찼더군요. 그러고 보니 몇 시간을 아이 젖도 안 물리고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아이는 한 번을 울지 않고 얌전하게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이 젖을 물리고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이죠. 그러고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아파트 시공사에서 준 남편 보험금을 받아 이곳저곳 발품을 팔아 식당 자리를 찾아다녔어요. 그래도 남편과 살던 월세집까지 빼고 나니 근처 공사장에 작은 식당 자리가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보통 흔히들 말하는 한밭집이었죠. 그렇게 저는 그 자리에서만 5년을 넘게 식당을 했습니다. 20대의 새파랗게 젊은 과부가 남자들만 득실거리고 먼지 풀풀 날리는 공사판에서 갓난 아기까지 데리고 혼자 장사를 했으니 물론 말도 못하게 별의별 일이 많았습니다. 아이고, 젊은 여자가 겁도 없이 공사판에서 장사를 다 하고 대단하네. 하긴 그 배 보니까 애비 없이 자식도 숨풍 나왔겠지만. 아유, 무슨 그런 말을 해. 근데 아기 엄마, 그 혼자 밤에 무섭지 않아? 내가 와서 보초라도 좀 서줄까? 하루가 멀다 하고 대낮부터 술을 먹고 더러운 말들로 저를 농락하는 남자들에 그것도 모자라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들도 많았죠. 그래서 동네의 파출소 순경들과도 친구 먹을 정도로 자주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런 일들까지 다 견디며 억척같이 일한 덕분에 돈은 금방 모아 식당 근처에 작은 방도 하나 얻었어요. 그 전까지는 식당에 달린 작은 창고방에 아들과 둘이 살았거든요. 그렇게 집도 한 칸 생기고 아들도 좀 자라니 그제야 숨이 좀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숨통이 좀 트이자마자 금방 딴 생각이 들더군요. 공사장을 드나드는 작은 임대 사업을 하던 남자가 있었는데 남자들 말로는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일해서 자수성가해서 사업체도 꽤 크고 인물도 좋은 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도 가게에 워낙 단골이라 자주 식당에 왔었는데 제가 해준 반찬도 너무 좋아하고 제게 이런저런 고민까지도 이야기할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평소 가게에 오는 남자 손님들과는 여러모로 달라서 저도 금방 마음을 열고 친하게 지냈죠. 정말 대단해요.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아이만 키워도 힘든데 아들도 똑똑하게 잘 키워내고 가게도 이렇게 씩씩하게 잘 해 나가다녀. 아유, 사람이 다 닥치면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인데 당연히 평생 책임지는 게 당연하죠. 언제나 가게에 올 때마다 제게 힘이 되는 말들도 많이 해주고 응원도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원래도 아이들을 좋아한다면서 저희 아들과 과자도 자주 사다 주고 많이 예뻐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식당 쉬는 날이 언제냐고 물어보더니 아들이랑 매일 식당에만 있는 것 같다면서 하루 날 잡아 같이 교회로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그래도 식당 일 때문에 바빠서 애 데리고 꽃구경 한번 못 가봤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쉬는 날이면 한 번씩 교회로 함께 놀러 나가기도 하고 백화점에 가 저와 아들 옷도 사주고 했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멀끔한 총각이 뭐가 모자라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잘해주겠나 싶은 마음에 애써 기대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꾸만 마음이 가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자꾸만 생겼어요. 그런데 남자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난 당신 아들이랑 함께 있으면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고 마음이 너무 편해. 내가 당신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당신 아들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어. 이보다 더 훌륭한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제 인생에도 이제 봄날이 오나 싶었습니다. 남자는 저와 함께 지내고 싶다면서 식당 근처에
남자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서 셋이 함께 살자고 했어요. 총각인데다 돈까지 많은 남자가 저처럼 아무것도 없고 아들까지 딸린 여자가 뭐가 좋을까 싶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봐온 세월이 있었으니 이 남자를 한번 믿어보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정말 저와 아들에게 잘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 우리가 가족이 된 지도 3년 가까이 됐죠. 저는 여전히 가게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여기저기 지방으로 외국으로 출장을 다니느라 한 달에 절반 정도 집에 들어왔지만 저희는 그래도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생에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한 걸까요? 왜 항상 제게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역시나 제 행복을 또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들이 입학을 할 때가 돼서 입학 통지서가 집으로 왔는데 이상하게도 보호자 이름이 여전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들의 성도 아직 전 남편의 성이었고요. 분명히 지금 남편이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도 했고 아들도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켰다고 했는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곧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서류상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제 등본엔 아들과 저 둘뿐이었어요. 남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등본을 떼고 싶어도 가족이 아니니 확인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남편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당장 알아야 했으니까요. 여보, 내가 지금은 일 때문에 너무 바쁘니까 이따 집으로 가서 다 설명할게. 그냥 전화로 얘기해도 되잖아. 아이, 등본에 내가 당신하고 왜 가족이 아닌 거로 나오냐니까? 왜 아직도 나랑 아들 둘뿐이냐고. 남편은 순간 너무 당황하더군요. 순간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촉이 왔죠. 이 남자가 날 속였구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남편이 저를 속인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제게 했어요. 남편은 저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네요. 아니,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던 거죠.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으니까요. 제가 제 남편이라고 생각하며 3년 동안이나 함께 살았던 사람이 다름 아닌 유부남이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순간부터 말이죠. 저처럼 흠이 있는 여자를 보듬어주고 사랑해준 남편을 저는 믿었어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손에 쥐어진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그 몇 장의 종이가 제 마음을 산산이 무너지게 만들더군요. 미안해, 여보. 처음부터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어떻게든 이혼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한테 아기가 생겼어. 도저히 헤어질 수가 없었어. 아이? 아이가 있다고? 아니, 우리 아들 말고 당신한테 다른 자식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버젓이 자식까지 두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남편은 심지어 제게 고아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멀쩡히 부모님이 살아계셨고 부모님이 정해준 여자와 저를 만나기 1년 전에 정략 결혼을 했다네요. 결혼하고도 아내와는 정이 생기질 않았고 심지어 아내가 우울증까지 심해 매일매일 외롭게 버티며 살던 중 저를 만났다네요. 제가 해준 밥 그리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다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대요. 그래서 결혼은 그 여자와 했어도 사랑한 건 저랍니다. 저는 더는 남편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완전 개소리였으니까요. 말도 안 돼. 분명 당신 거래처 사람들도 다 당신 총각이라고 했어. 혼자 자수성가했다고 얼마나 칭찬을 했는데. 어쩔 수 없었어. 장인어른, 그러니까 그 여자 아버지가 여기 아파트 시공사 대표야. 자기 사위가 임대사업까지 한다고 하면 현장에서 반발도 많고 일하는데 불편할 수 있다고 내가 사위인 걸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거야. 그래서 그냥 총각이라고 말한 거고. 하, 그러니까 아예 작정하고 날 속인 거네?
작정하고 그럴 생각은 절대 아니었어. 어떻게든 이혼하려고 했지. 그런데 갑자기 아기가 생겨서 장인어른이 알면 아마 날 죽이려고 하실 거야. 아이는 몇 살이야? 아들이야? 딸 하나 있어. 이제 2살이야. 아니, 그런데 당신도 알잖아.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든 하루빨리 정리할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어? 제가 알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완전 다른 인간이었어요. 지금까지 저를 속이고 제 아들을 속이고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저 남자의 아내와 딸아이까지 속인 것이었죠. 저는 정말이지 무서웠습니다. 제가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3년 동안 사실은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제가 몰랐다고는 해도 현실은 서류상 진짜 부인은 그 여자였고 저는 그냥 동거녀도 아닌 내연녀였으니까요. 저는 모든 걸 다 알아버렸으니 한순간도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식당을 내놓고 아들을 데리고 서울로 도망치듯 와버렸어요. 그 남자에게는 일절 연락도 편지도 한 통도 남기지 않았죠. 주변 누구에게도 제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고 말 그대로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엮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들은 서울에 올라와서도 계속 아버지를 찾았지만 저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했어요. 아들은 몇 날 며칠을 울었습니다. 이제 학교에 갈 정도로 자랐으니 진실을 말해줄 수도 있었지만 아들이 진짜 아버지를 따랐던 사람이 그런 개쓰레기였던 사실을 말해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제 박복했던 과거를 버리고 서울에서 저는 아들과 새 출발을 했어요. 학교가 많은 동네에 작은 분식집을 차리고 남은 돈으로 근처에 작은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거기서 아들을 중고등학교까지 다 보내며 10년 넘게 분식집을 했죠. 정신없이 아들을 키우며 살다 보니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그래도 저는 자식복 하나만큼은 있었어요. 제 아들은 타고난 머리도 좋은데다가 성실하기까지 해서 공부를 무척이나 잘했고요. 고3 수능 보기 직전에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했는데 담임 선생님 말씀이 제 아들이 법대를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등록금이 저렴한 국립대를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항상 힘들게 일하시면서 이런저런 일로 부당한 일을 당하시거나 고생하는 걸 볼 때마다 자신이 어머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대요. 저는 지금까지 말로만 아들을 키웠지 정작 아들에 대해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나 봅니다.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지금부터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해. 네가 대학을 가든 고시를 보든 해줄 수 있는 거 엄마가 다 해줄 테니까. 나 대학 가든 안 가든 상관없어. 더는 엄마 고생 안 시키고 옆에서 엄마 도와주고 싶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엄마 돈 있어.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는 그런 훌륭한 사람 돼. 꼭 알았지? 저는 아들이 기가 죽고 위축될까 싶어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분식집을 내놨죠. 사실 장사도 항상 고만고만이라 애 학원비는커녕 대학 등록금도 못 버는데 계속 유지해봐야 소용없겠더군요. 그래서 가게 보증금은 우선 대학 등록금으로 놔두고 곧바로 일자리부터 구했습니다. 평일에는 건물 청소와 식당 설거지, 서빙을 하루 2탕씩 했고 주말에는 행사장 주방 일을 하면서 짬짬이 가정집 파출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물론 체력적으로 지칠 때도 있었지만 충분히 견딜만 했습니다. 다행히 젊을 때부터 어린 아들을 등에 업고 일해온 덕에 정신력 하나만큼은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아들 얼굴만 생각하면 힘들 게 없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만큼 아들도 하루 종일 앉아 공부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숨 돌릴 틈 없이 7, 8년을 살았더니 어느새 제 아들은 어엿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아들이 연수원에 들어가던 날 아들은 갑자기 저를 번쩍 업어주더라고요. 그러고는 둘이 서로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연수원으로 출발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말이죠.
그 눈물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에게 고생했다, 이제 고생 다 끝났다 하는 위로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변호사가 되었다고 해서 사실 제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아들을 내보내며 지금까지 모아둔 돈 전부를 아들 원룸 전세금으로 다 주고 나니 제게는 아들과 살던 작은 임대 아파트 하나가 전부였죠. 지금부터는 저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남들은 아들이 변호사니 제가 앞으로 대단한 호강이라도 하는 줄 알 것 같지만 사실 요즘 세상 어디 그럴 수 있나요? 엄이라고 든든하게 도와줄 수도 없으니 아들도 앞으로 장가가려면 부지런히 일해 돈 모아야 할 텐데 저까지 짐이 될 순 없었죠. 그래서 저는 환갑을 넘기고도 청소일과 파출부 일을 계속했어요. 아들은 언제나 그런 제 걱정뿐이었죠. 평생 하던 일이라 힘들지도 않아. 그러니까 넌 내 걱정하지 말고 빨리 돈 모아서 집부터 사. 요즘 아무리 직업이 좋아도 집 없으면 여자들이 시집 안 오려고 한대. 아직 여자친구도 없는데 무슨 결혼이야. 아니, 그리고 저는 돈보다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 우리 아들 원하는 대로 그런 좋은 변호사 돼. 아무튼 우리 아들이 제일 멋지다니까?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참 성품이 따뜻한 아이였어요. 참 잘 키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새 아들도 제법 변호사 태가 나더군요. 한 번씩 제 통장에 용돈도 두둑히 넣어주고 맛있는 식당에도 가서 비싼 밥도 사줄 정도로 말이죠. 그러다가 처음에 말한 대로 제가 일하던 식당에서 분명 본 적이 있었던 그 예쁜 아가씨를 여자친구라며 아들이 집에 데려왔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게 정이 가고 마음이 갔습니다. 거기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 다 보였어요. 임자를 만났다 싶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레 부모님에 대해 물었어요. 그런데 아들 여자친구는 조금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 아들도 아버지 없이 제가 혼자 길렀고, 저도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 자라 언제나 어른들이 부모님에 대해 물으면 질문에 머뭇거리곤 했었으니까요. 소연이는 부모님이 어릴 때 헤어지시고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계속 외갓댁에서 자랐대요. 아유, 그랬구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단하시네. 이렇게 예쁘고 바르게 키워주시고. 소연이의 부모님은 소연이가 아주 어릴 때 이혼을 하셔서 어머니와 함께 외갓댁에 들어가 살았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지방에서 꽤 큰 사업체를 운영하셔서 그래도 어머니와 소연이를 거둬주실 수 있을 정도가 되셨다네요. 그런데 이혼 이후 어머니께서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셨고 얼마 뒤 돌아가셨더라고요. 저는 소연이도 우리 아들만큼이나 어린 나이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다 싶어 안쓰러웠습니다. 둘 다 형제도 없고 어릴 때부터 많이 외로웠을 테니 저는 앞으로 서로 아껴주며 잘 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소연이네 집에 인사를 다녀와서도 결혼 얘기가 없길래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아들은 별일 아니라면서 둘 다 일이 바빠서 좀 정리되면 날짜를 잡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소연이네 집에서 결혼을 반대하시나 싶었습니다. 아들 얼굴이 영 좋지 않았거든요. 물론 아들은 항상 일이 바빠서라고 했지만 제가 제 아들인데 모를 리가 없었죠. 그래도 아들과 소연이의 사이는 여전히 좋은 것 같았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자주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허락을 받았는지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사실 부담은 있었어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소연이 외조부의 말씀에 더 주눅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라길래 기대를 좀 했는데 요즘은 귀한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더군요. 어머님이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아주 고생이 많았겠어요. 지방에서 꽤 잘 나가는 분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말 하나하나에 다 뼈가 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제 마음을 콕콕 쑤시더라고요.
남들 다 있는 그 흔한 차 한 대도 없으니 집이야 당연히 없을 테고. 어차피 둘이 좋아 결혼한다는데 괜한 기싸움 마시고 집은 저희 쪽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크고 좋은 집은 아니어도 그래도 집은 남자가 준비해야죠. 걱정 마세요. 제 아들과 상의해서. 아닙니다. 저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한 손녀예요. 지금까지 큰 집에만 살았는데 시집 가서 고생할 것 같으면 뭐하러 시집을 간답니까? 제가 남은 집이 있어서 드리는 거니까 그냥 받으세요. 물론 요즘 세상에야 남녀 구별 없이 여유 있는 집에서 결혼 준비야 더 할 수는 있는 거지만 결혼하기도 전부터 저렇게 저와 아들을 무시하는 처가에서 제 아들이 제대로 말이나 한번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 제 고민을 아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들은 자신과 소연이는 결혼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함께 가족을 만들고 싶어서 하는 결혼이랍니다. 물론 아들과 소연이의 관계를 저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해준 게 없으니 속상해서 하는 말이었죠. 어쨌든 어영부영 그렇게 제 아들과 소연이는 결혼식을 올렸고 부부가 됐습니다. 주변에서 아들, 딸들, 시집 장가 보낸 지인들이 결혼하면 괜히 더 자식들에게 서운한 게 많아지고 사위나 며느리가 얄밉다고 했을 때는 도대체 그럴 게 뭐 있나. 저들끼리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만 살아주면 부모로서 그것만으로도 고맙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저도 평범한 시어머니였나 봅니다. 막상 아들이 장가 가고 나니까 그전에도 각자 따로 살았던 것은 똑같은데 왠지 더 아들이 제게 전화도 안 하는 것 같고 관심도 없는 것 같아 서운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주말인데 오늘도 일하니? 시간 괜찮으면 저녁 때 잠깐 들릴래? 내가 너 좋아하는 반찬들 좀 해놨는데. 아니요, 회사는 아니고요. 오늘 할아버님 회사에 일이 좀 생겨서 잠깐 소연이 외가댁에 와 있어요.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지난주에 전화했을 때도 외가댁이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 혹시 어른들께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어머니가 걱정하실 일은 아니고요. 회사 일이죠, 뭐. 제가 지금은 좀 바빠서 반찬은 다음에 가지러 갈게요. 아들, 며느리 둘 다 평일에는 출근하느라 바쁘니 주말에나 잠깐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싶어 전화하면 언제나 아들은 소연이네 외가댁에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실 걱정했던 부분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워낙 소연이네 외가댁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많다 보니 이런저런 일로 끌려다닐 일이 많겠다 싶었죠. 저는 그래도 제가 어미고 제 아들 일이니 걱정되는 마음에 결혼하고 처음으로 소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에도 겪어보니 애가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싹싹한 아이는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무뚝뚝했어요. 그래도 결혼하고 한 가족이 되면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한 번 집에 놀러 오거나 안부 전화를 한 적도 없었죠. 거기다가 결혼 이후 처음 걸려온 시어머님의 전화에 소연이는 대뜸 무슨 일이시냐고 묻더라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워낙 예전 며느리들처럼 매일 문안 인사나 안부 전화를 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해도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면 아무리 궁금한 게 없고 할 말이 없어도 식사는 하셨는지 별일 없으신지부터 묻는 게 순서 아닌가요? 아이, 가족끼리 뭐 꼭 일이 있어야 전화를 하니.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시어머니가 혼자 사는데 한 번씩 전화는 해야지. 아, 어쩜 그렇게 통 소식이 없냐? 제가 요즘 새학기라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서요. 그래, 너도 일하랴 살림하랴 바쁘지? 아니, 나는 다름이 아니라 애가 요즘 회사 일로 통 바쁜 것 같은데 쉬는 날만이라도 좀 쉬어야지. 주말에도 맨날 뭐가 그렇게 바쁜지 통 집에 없더라. 아, 어머니 혹시 오빠가 저번에 저희 할머니 댁에 가 있느라 반찬 가지러 못 가서 서운해서 그러세요? 제 딴에는 아들이 걱정돼서 한 얘기였는데 소연이는 듣기 불편했는지 단번에 목소리가 달라지더군요. 아니, 서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애가 매일 바쁘게 일하는데 너무 쉬지를 못하니까 걱정돼서 그러지.
걱정 마세요. 오빠도 힘들고 무리면 당연히 안 가죠. 그리고 저희 외가댁에 일하러 가는 거 아니고 오빠도 아버지가 안 계셔서 그런지 저희 외할아버지랑 바둑도 같이 두고 골프도 다니는 게 재밌나 봐요. 이젠 제가 없이도 혼자 가는데요, 뭐.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들도 소연이네 어른들께 잘하고 싶은 마음에 부단히도 노력 중인가 보다 싶어서 더 안쓰럽더군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은 씁쓸했지만 어쩌겠어요. 아들이 선택한 인생이니 저는 그냥 지켜봐 주는 거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런데 그 씁쓸함은 금세 제게 상처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파출부 일을 나가 한참 반찬을 만들고 있었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아들은 다짜고짜 제게 화를 내더군요. 다른 모자지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와 아들 사이에는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소연이한테 전화해서 도대체 뭐라고 한 거냐고 따져 물었죠. 아니, 내가 소연이한테 무슨 말을 했냐니. 왜? 아니, 소연이가 내가 저더러 뭐라고 했대? 며느리가 돼서 안부 전화 안 하고 저 쉬는 날 왜 모시게 외가댁까지 가서 고생시키냐고 하셨다면서요. 그래. 아니, 그렇게 말을 했어. 아니, 근데 맞잖아. 소연이네 집에서 자기네가 좀 돈 있다고 너 부려먹는 거잖아. 저도 지금까지 아들한테 쌓여있던 서운한 마음이 폭발해서 괜히 안 해도 될 말까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당연히 받은 만큼 해야죠. 어머니 부담스러울까봐 말 안 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간 로펌도 소연이 외할아버지가 소개해 주신 거예요. 제가 할아버님 회사 일 봐드리는 조건으로요. 그것 봐. 그 노인네가 처음 봤을 때부터 보통이 아니더라니. 너 이용해서 자기 이득 차리라는 거잖아. 그게 뭐 어때서요? 제가 잘 살면 어머니도 좋으시잖아요. 아무튼 앞으로 소연이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뭐? 너 처가가 좀 잘 산다고 이제 아예 처가에 말뚝이라도 박은 거야? 시어머니더러 며느리한테 전화도 하지 말라니. 아니, 그런 막말이 어딨어. 어머니는 절대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안 하신다면서요. 근데 막상 며느리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세요? 저 소연이 없인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해준 것도 없이 괜한 시어머니 흉내 내지 마세요. 저는 제 아들이 맞나 싶었어요. 제 아들이 제게 저런 말을 했을 리가 없으니까요.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남의 집 주방에서 겉절이를 담그다 말고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원래 요즘 아들들은 장가 가면 며느리한테 아예 뺏기는 거라느니 그런 말이 딱 맞았습니다. 역시나 저도 제 아들을 며느리에게 뺏긴 게 확실하더군요. 그러다 결혼하고 첫 명절을 앞두고 며느리가 웬일로 제게 전화를 했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친정 어머니 제사가 있어서 자기들은 외갓댁에 먼저 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전에 있었던 일도 있었으니 저도 서운한 마음이야 있었지만 그래도 서연이가 외가 어른들을 생각하면 자식 먼저 보낸 부모로서 딸 제사를 직접 지내는 게 얼마나 속상하실까 싶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집도 남편 제사가 있으니 명절 당일 아침에는 오라고 일렀죠. 그런데 소연이는 분명 알겠다고 해놓고서는 명절날 점심때가 될 때까지도 연락도 없이 오지 않더군요. 외가댁에 있는 걸 뻔히 아는데 전화를 하지도 못하겠고 저는 마음만 급했어요.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그날 저녁 때가 다 지나서야 집에 왔더군요. 아들은 외할머니께서 너무 우셔서 그냥 오기가 힘들었다고, 그래서 저녁까지 먹고 왔다고 죄송하다고 했지만 이미 마음에 생긴 원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댁 제사에 반나절이라 늦게 오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너희 아버지는 배만 골다가 그냥 가셨겠다. 어머니, 우리가 놀다 온 것도 아니고 친정 제사 때문에 그런 건데, 좀 이해해 주세요. 소연이도 마음이 좋지 않은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들은 이 상황에서도 제 마누라 편만 들더군요. 오늘 같은 날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서 얼마나 속상하겠냐고요. 저는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제 아들도 장가 가더니 다른 아들과 다를 게 없었어요. 아들 눈에는 제 마누라만 안쓰럽지 그 어린 나이에 과부가 돼서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키우느라 이렇게 늙어버린 어머니는 안쓰럽지 않은 것 같았죠. 그리고 더 화가 났던 건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더 이상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늦었으니 빨리 제사나 치르자고 했죠. 제사 준비를 하는 동안도 며느리는 힘이라고는 없이 흐물거리며 돌아다니길래 설거지도 제가 할 테니 들어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아주 상전이 따로 없었죠. 잠시 뒤 설거지를 하고 나와보니 아들은 이미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서 자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왔는데 조금 이야기라도 하다가 들어가지 싶었지만 자식 눈치가 보여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제 아무리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라고 해도 제게는 그 어린 나이에 잃은 남편인데 아들이 좀 위로라도 해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얼굴에 드러났는지 웬일로 며느리가 제 곁에 와서 앉더군요. 그러더니 이런저런 옛날 일을 물어보더라고요. 오빠 태어나고 아버님이 바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 사셨어요? 저는 며느리가 말은 안 해도 아무래도 제사에 늦게 온 것이 마음에 쓰여 그런가 보다 했죠. 그리고 그래도 같은 여자라 그런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건 아들보다 며느리가 낫다 싶었습니다. 오빠한테 들으니까 계속 고향에서 식당 하셨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어떻게 서울에 올라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혼자 어린 아들 데리고 올라오기 힘드셨을 텐데. 내가 우리 아들 진작 알아본 거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한글을 혼자 뗐대니까.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공부라도 서울에서 시키자 싶어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올라왔지. 저는 소연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집안이 사돈댁보다 떨어져도 한참 떨어지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었던 그 일까지 굳이 며느리에게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래요. 저는 멀쩡한 고향 놔두시고 갑자기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서울에 올라오셨다길래 꼭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나 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소연이가 제가 서울에 왜 올라왔는지를 궁금해 하더라고요. 혹시 아들에게 무슨 얘기라도 들어서 저를 떠보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뭘 들었다고 해도 아들이 알고 있는 대로 남편이 죽고 나서 만난 남자가 있긴 했는데 일찌감치 죽었다고 말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저는 남의 집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실에 틀어놓은 뉴스에 제 아들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아 텔레비전 앞으로 달려가 다시 화면을 똑바로 바라봤는데 제 아들이 맞더라고요. 그것도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들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갑질 사업가의 담당 변호사로서 말이죠.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변호사가 되려고 했던 건 우리만큼이나 힘들게 살고 억울한 일에 휘말린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아무리 일이고 돈이 좋다고 해도 저건 아니다 싶었어요. 분명 저 일은 아들이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어미의 촉으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바쁘지 않으면 꼭 한번 집으로 들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째 아들은 깜깜무소식이더니만 며칠 지나서야 제 생일이라고 며느리가 잠깐 집에 들렀더라고요. 아들은 역시나 일이 바쁘다며 못 왔고요. 저는 얼마 전에 뉴스에서 아들을 본 일에 대해 슬그머니 소연이에게 물었죠. 아들 일이니 며느리도 잘 모를 수야 있지만 그래도 걱정이 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걱정돼서 물은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단순히 아들이 텔레비전에 나올 만큼 큰 사건을 맡았다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께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거 저희 할아버지께서 오빠한테 맡긴 일이에요. 그 대표랑 할아버지가 친하시거든요. 아무리 변호사라는 직업이 돈만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하는 직업이라고 해도 제 아들은 분명 그런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아들은 말이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 그런 되먹지 못한 인간을 변호하는 일에 내 아들을 소개했단 말이니? 되먹지 못한 인간이면 어때요? 이번에 걸린 수임료가 얼만지 아세요? 역대 최고예요. 이 일로 오빠 몸값이 얼마나 뛰었는데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네가 아주 돈독에 올라서 내 아들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며느리에게 쌓여있던 울분들까지 몽땅 다 토해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그런 제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어머니는 지금까지 아들 안 망치려고 그렇게 항상 양심적으로 사셨어요? 뭐야? 아니, 너 지금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니?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참고 말 안 했는데요. 아들이 변호사인데 굳이 남의 집 파출부까지 하시는 거, 그거 오히려 아들 욕먹이는 거예요. 오빠가 얼마나 창피해하는 줄 아세요? 며느리는 제 할 말만 다 해놓고는 그만 가보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생일 선물로 샀다는 외투가 담긴 백화점 쇼핑백을 던져놓고 가버렸습니다. 정말이지 제 팔자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기라도 했는지 복이란 복은 모두 다 씨가 말랐네요. 그렇게 며느리가 가버린 이후 며칠 뒤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왔나 싶어 긴장되더군요. 분명 며칠 전 며느리와 저랑 있었던 일 때문에 왔을 텐데 말이죠. 저는 이미 상처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반응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다짜고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건네더군요. 저는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돈이에요. 이 정도면 이 근처에 작은 가게 하나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 예전에 학교 앞에서 분식집 하실 때 좋으셨다면서요. 한번 알아보세요. 아이고, 됐다. 엄마도 돈 버는데 무슨 돈을 주고 그래. 아, 너 써. 이거 그냥 아니고 위자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다신 어머니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뭐? 위자료.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설마 며느리한테 잔소리 좀 했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아들은 다짜고짜 다신 저를 보러 오지 않겠다네요. 그러니까 아예 저와 인연을 끊겠다는 얘기죠. 아무리 며느리가 뭐라고 했어도 우리 모자가 어디 보통 모자 사이입니까? 아들이 결혼하기 직전까지 이 세상에 아들과 저 단 둘뿐이었는데 어쩜 결혼하자마자 저렇게 180도 변해서는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건지 기가 찼습니다. 그런데 바로 조금 전까지 차분했던 아들이 갑자기 어깨를 들썩거리며 눈물을 꾹 참는 것 같았어요. 나도 변호사만 되면 금방 엄마 호강시켜주고 사람들 앞에서 떵떵대며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변호사가 돼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뒷배 있고 집안 빵빵한 애들이 그 연줄로 다 출세하는 거더라고요. 제 아들 녀석은 지금까지 힘들고 서글픈 마음을 얼마나 꾹꾹 누르며 살았는지 아주 펑펑 울며 울분을 토해내더군요. 그런데 소연이랑 있으면 달랐어요.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사는 환경도 달라지고 저도 안 변할 줄 알았는데 막상 새로운 것들을 알고 나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아들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으니까요. 저야말로 어릴 때부터 없이 살아 겪는 서러움이란 서름은 다 당하고 컸는데 왜 제가 몰랐을까요? 제가 그러고 살았으니 아들만은 저와 다르게 살길 바랐는데 아들이 펑펑 우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찢어지더군요. 저는 아들을 달래서 택시를 태워 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저 혼자 술을 마셨어요. 술이 아주 썼습니다. 제 마음만큼이나요. 그리고 창밖을 보며 넋두리를 했죠. 여보, 결국은 내가 벌을 이렇게 받나 봐요. 아무리 몰랐다고는 해도 남의 가정 파탄낸 게 엄연히 큰 죄인데
평생 모르는 척 살았다고. 하늘은 아무래도 그냥 넘어갈 순 없겠다 싶었나 봐요. 결국은 제게서 제일 소중한 아들을 뺏어 가네요. 평생 모른 척 살면 잊힐 줄 알았습니다. 지난 제 60년이 넘는 인생을 돌이켜보니 참으로 박복하고 허접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 싶었어요. 거기다 두 남자에게 사랑도 받아봤고 한 남자에게 버림도 받아봤으니 이만하면 됐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싶었죠. 그래서 이제는 좀 쉬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그냥 저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태어나 처음으로 아들에게 쓴 편지를 식탁 위에 고이 접어놓고 저는 휴대폰, 지갑 모두 다 두고 맨몸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걸었죠. 이 고단한 세상에 마침표를 찍을 만한 가장 좋은 장소가 나타나면 딱 그 자리에서 제 인생을 마무리하기로 했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니 어느새 차들이 쌩쌩 달리는 다리 위에까지 왔더군요. 하늘은 새카맣고 다리 아래는 고요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죠. 딱 여기다 싶었습니다. 천천히 다리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자 바람이 세차게 제 몸을 흔들더군요. 얼마나 바람이 센지 이 바람과 함께 떨어진다면 무섭지도 외롭지도 않을 것 같았어요. 이대로 몸을 던지기만 하면 이 세상과 드디어 끝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작은 기도를 드렸어요. 죄 많은 제가 이렇게 사라져 드릴 테니 이제 죄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 아들만큼은 훨훨 살아가게 해달라고요. 그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빠르게 지나가던 차들 사이로 갑자기 경찰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안에서 내린 경찰들이 제게 다가오더군요. 저는 잔뜩 당황한 얼굴로 그대로 경찰들을 따라 가까운 파출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얼굴들과 마주했죠. 다름 아닌 아들과 며느리가 파출소에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괜찮으세요? 아니, 너희가 여기를 어떻게 와 있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다리 위에서 몸을 던지실 생각을 해요? 어머니가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려고 그러셨어요? 알고 보니 아들도 제게 모진 말을 하고 돌아가서는 내내 마음이 좋지 않았는지 제게 계속 전화를 걸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휴대폰도 다 집에 두고 왔으니 받질 않은 거죠. 그래서 걱정이 된 아들이 집에 다시 왔다가 식탁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과 편지를 보고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동네 CCTV 영상이란 영상을 다 확인해서 제 동선을 확인하고 다리 위까지 따라온 것이었어요.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와락 부둥켜 앉더니 도대체 왜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았냐며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써놓은 편지 내용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편지에 남편과 함께 산 세월이 2년도 안 됐지만 제 인생에서 그 2년이 가장 행복했다고 적었습니다. 제 아들을 만났던 바로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절대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남편에 대해서도 적어두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죽었다고 말했지만 사실 죽지 않았고 살아있다고요. 그 남자가 제게 유부남임을 속였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도저히 그곳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서울로 도망쳐 온 것이라고 말이죠. 때론 없어도 너무 없어서 아들 학교 급식비도 내기 힘들 정도로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만약 그때 제가 양심을 저버리고 그 남자의 첩자리라도 지켜내서 아들을 키워냈다면 오히려 아들에게는 그것이 지금보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수도 없이 해왔다고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라 아들에게는 절대 도움이 될 만한 어미가 아니니 제가 세상을 떠나도 절대 슬퍼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제 앞에 벌어지고 말았어요. 뜬금없이 제 며느리 소연이가 갑자기 차디찬 파출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펑펑 쏟더군요. 어머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게 다 저 때문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사실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머니를 탓하고 이렇게 큰 잘못까지 저질렀습니다. 아니, 소연아.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지난 일 때문에 그러는 거면 난 괜찮아. 아니, 내가 늙어서 너한테 괜한 말까지 하고 이런 큰 사고까지 쳐서 너희에게 또 폐를 끼쳤구나. 미안해.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어머님을 불행하게 만든 바로 그 남자의 딸이에요. 뭐? 누구? 아니, 네가 누구 딸인데? 어머니 소연이가 새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를 속인 그 유부남의 친딸이에요. 저도 안지 얼마 안 됐어요. 남편도 없이 30년을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다 보니 산전수전에 공중전까지 웬만한 막장은 다 겪으며 살아왔다 자부했는데 제가 인생을 얕잡아 봤나 봅니다. 막장에는 끝이 없더군요. 제 인생은 말년까지도 아주 별의별 일이 다 생기다 못해 파란만장 그 자체였습니다. 글쎄 소연이가 저를 속인 그 나쁜 놈의 딸이었다네요. 제가 아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 그 남자는 저를 수소문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결국은 다시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긴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는 역시 영원한 비밀이란 없나 봅니다. 저와 아들 그리고 그 남자 함께 찍은 사진을 아내에게 들켰고 결국은 아내가 있는 상태로 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걸려 이실직고 했다네요. 그 이후로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했대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유부남임을 모르고 함께 살았다는 것은 남자가 말을 하지 않아 가족 중 누구도 몰랐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소연이의 어머니는 우울증이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힘들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네요. 그 충격으로 소연이의 외가 식구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소연이가 학교 선생님이 되고 나서 우연히 어머니 수첩에 있던 제 사진을 발견했고 그 사진 한 장으로 저를 수소문하고 다녔다네요. 자신의 어머니는 그렇게 비정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요. 설마 다시 자신의 아버지와 만나고 있지는 않을까 무서웠대요. 그러다 결국은 식당에서 일하던 저에게까지 찾아온 거였고요.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 좋은 척하며 사는 꼴이 너무 보기 싫었답니다. 피해자인 자신의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에게 이 일을 부탁했고 제 아들에게까지 접근한 것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복수를 하겠다고. 아니, 내 아들한테 접근까지 해서 결혼까지 했다는 거야? 우리를 속이려고? 사실 결혼까지 할 생각은 절대 아니었어요. 원래 계획은 관심 있는 척 접근만 해서 곤란하게 만들어 변호사 일을 못하게 만들 생각이었죠.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소연이는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돼버렸답니다. 어느 막장 드라마와 같이 말이죠. 그래서 외할아버지의 반대에도 어떻게든 과거를 잊고 제 아들과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저와 마주치지 않고 살아보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았답니다. 제 아들이 워낙 효자여서요.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자꾸만 제 아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셨답니다. 처음엔 사람도 소개해주고 로펌도 소개해주시길래 이제 좀 마음을 여시나 보다 했더니만 그게 다 사실은 할아버지의 큰 그림이었답니다. 소연이도 최근에 알았는데 애초에 제 아들을 로펌에 소개한 이유가 뉴스에 나왔던 갑질 대표 건 때문이었어요. 갑질 대표가 워낙 사고도 많이 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그 대표의 부모까지도 이미 손을 다 뗀 상태여서 사실 수임료도 건질 수가 없었고 로펌 이미지에도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라 로펌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책임지고 그 갑질 대표와 함께 나락으로 떨어져 줄 변호사가 필요하던 차였답니다. 그래서 마침 할아버지께서 그 구실로 로펌 대표와 손을 잡고 그 갑질 대표 사건을 제 아들에게 맡겨 다 뒤집어 씌우고 망하게 할 생각이셨대요. 그런 상황까지 되어버리자 소연이도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제 아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사실을 말했답니다. 아들은 저와 새 아버지 사이 진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 소연이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은 저와 인연을 아예 끊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제게 모진 말을 하고 돈 봉투까지 주면서요. 그렇게 해서라도 소연이와의 사랑을 지키고 싶었고 자신이라도 평생을 소연이와 외가 식구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보면 언젠가 어르신들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다네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소연이도 제 아들도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제가 다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파출소 안은 울음바다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보니 아주 울보네, 울보야. 사내 놈이 툭 하면 그렇게 울어서 어떡해. 앞으로 우리 소연이가 고생이 많겠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너무 죄송해요. 앞으로 제가 정말 잘할게요.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의 제 인생은 너무나도 고단한 인생이었어요. 그래도 돌고 돌아 결국은 아들과 며느리 품에 안겼네요. 물론 하마터면 큰일을 치를 뻔했지만 이렇게라도 진실을 밝히고 모든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부터 새 인생을 사는 것 같았어요. 소연이 외갓댁에 찾아가 사실을 말씀드리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의도한 일이 아니라고 해도 그분들은 자식을 잃었으니까요. 소연이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저와 제 아들을 붙잡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소식도 알려주셨어요. 회사 일로 사기, 횡령 혐의로 계속 재판을 받다가 얼마 전에 구치소에 들어갔다네요.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저는 동네 초등학교 앞에 작은 분식집을 차렸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많은 양을 팔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아이들하고 학교 시간에 맞춰 떡볶이를 끓이고 어묵꼬치를 꽂는 일이 좋았습니다. 아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꿈처럼 국선 변호사가 되었어요. 앞으로 변호사 아들 덕분에 호강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활짝 핀 아들 얼굴을 보니까 제가 다 행복했습니다. 저의 긴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서야 드디어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여러분도 고단한 삶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